외계인은 반드시 있지만 만나지 못할 거예요. 화성까지 아무도 못 가봤죠. 그 이유가 있어요.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우주선을 보내려면 지구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써야 됩니다. 생명이 있냐 없냐는 뭐로 구분하냐면 거기 물이 있냐 없냐로. 물이 어디서 왔냐면 태성에서 왔어요. 꼬리가 길게 있는 거 있잖아요. 물이 증발한 거예요. 우리와 같은 지정생명체 벌써 생겼다가 벌써 멸종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최단시간에 된 거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0년 전에 갑자기 사도가 오르지 않았다? 아마 우리도 추적과 채집하며 살고 있을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한때는 과학자였고 그 이후에는 과학 행정가로 살다가 지금은 어떻게든지 시민들과 과학을 재밌게 나누려고 노력하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이정모입니다. 당연히 존재하겠죠. 이 커다란 우주 안에 우리만 있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드레이크 방정식이란 게 있잖아요. 뭐 8개의 변수에 넣어서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될까 막 이런 거 계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행성에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주가 이렇게 큰데 여기에만 우리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을 확률은 수학적으로 0에 수렴해요. 우리만 있을 확률이 0으로 수렴한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을 확률은 1이라는 거잖아요. 1은 뭐예요? 100%이죠. 정말로 많이 있을 겁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앞으로도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죠. 뭐 페르미의 역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지구의 외계 생명체의 흔적이 도착하지 않았는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는 달입니다. 달까지 빛이 가는데 평균 1.255초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1.3초라고 해봐요. 뚝 하면 벌써 달까지 빛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운 곳인데 사람은 어떡하죠? 달 근처를 돌아본 사람이 21명, 내려본 사람이 12명밖에 안 돼요. 요즘 뭐 스페이스 X 이런 거로 해가지고 화성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화성까지 아무도 못 가봤죠. 그 이유가 있어요. 지구에서 화성까지는 가장 가까울 때도 빛의 속도로 3분 2초가 걸립니다. 가는데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또 갔다 오려면 지구랑 화성이랑 회전 속도가 다르니까 한참 기다려 또 와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자, 이런 건 놔두고 이제 외계 생명체를 왜 못 만났을까?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는 달이지만 가장 가까운 별은 태양이겠죠. 지구에서 태양까지는 여름에는 8분 20초, 겨울에는 8분 19초 정도 시간이 걸려요. 엄청나게 먼 거예요. 근데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은 뭐냐면 프록시마 센타우리, 뭐 무슨 프록시마에 있는 거기까지는 빛의 속도로 4년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아폴로 11호 같으면 75만 년쯤 걸릴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에너지죠. 지구에서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유인 우주선을 보내려면 지구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써야 됩니다. 지구가 파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인을 만난다는 건요, 물리적으도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도 불가능해요. 정치적으로는 다 파산시키니까 안 되는 거고, 물리적은 왜 그러냐면 그들이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는 없잖아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어긋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외계인은 반드시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만나지 못할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냥 기대하는 건 이명현 박사님이 하는 세티 프로젝트 같은 게 뭐예요? 외계 생명체들하고 신호를 주고받자는 거잖아요. 그들이 쏘은 라디오파를 우리가 한번 받다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낸 거 한번 그들도 보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옛날에 뭐 보이저 1호 2호에 뭐 원반실어서 보냈잖아요. 혹시 너네가 지적 생명체면 우리가 보낸 암호들을 풀어서 너네도 뭐 이런 이진법도 있고 뭐 알겠지. DNA가 뭔지 알겠지. 우리 위치도 표시해놨거든요. 너네가 우리를 이쪽을 향해서 계속 전파를 쏴줘. 언젠가 우리 후손 누군가는 보겠지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좀 외계 행성을 찾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찾았어요. 내가 오늘이 2024년 9월 30일이에요. 엑소플래닛 외계 행성체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오늘까지 과학자들에게 이게 외계 행성 맞아라고 확인된 게 3,784개더라고요. 불과 몇 년 사이에 3,784개를 찾아낸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행성이란 건 태양계 바깥에는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 아무리 들여다봐도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안 보이니까. 행성은 빛을 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그 별 앞을 지나가는 까만 점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우린 별도 뭐 점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 점 앞을 지나가는 더 작은 점이 빛이 얼마나 줄은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옛날 기술로는. 근데 이제는 여러 가지 기술로 별 앞에 지나가는 걸 보고서 행성이 있다. 얼마큼 있다. 또
주기를 보고서 크기도 알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또 슈퍼지구가 있죠. 글리제 832C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는데 왜 외계행성 찾을 때 A, B, C 막 이런 게 붙잖아요. 보통 A는 뭐냐면 그 별이에요. 지구에서 약 16광년 떨어진 적색 외성입니다. 16광년이니까 뭐예요? 그렇게 멀지 않은 거예요. BC 16년만 가면 될 수 있는 곳이잖아요. 프록시마 센타우리보다 한 4배 더 떨어져 있지만 질량이 태양의 반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또 태양의 반 정도고, 근데 그 옆에 글리제 832b, 글리제 832c라는 게 돌고 있어요. B가 커다란 거예요. 태양계에서는 목성 역할을 하는 행성이 있고, 글리제 832c가 지구형 행성이에요. 지름이 지구의 1.7배, 질량이 5배고요. 온도는 영하 40도에서 7도 정도. 평균 영하 20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영하 20도 정도면요. 근데 별과 글리제 832 AI의 거리가요. 0.16 AU. AU가 뭐냐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1 AU라 그래요. 근데 0.16이니까 너무 가까워요. 가까우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밀물과 썰물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서는 밀물 썰물 차이가 너무 커서 생명체가 살기는 어렵지 않을까. 흔히 말 골디락스 존이 뭐냐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적절한 거리를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는데, 그 끝단에 있어서 아마 생명이 살지는 어렵지 않을까. 그 얘기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3,784개의 외계 행성 가운데 지구 같은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만한 행성은 아직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은하가 빅뱅 직후에 비교적 빠르게 생긴 은하라 아직 인류의 문명만큼 도달할 지적 생명체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비교적 빠르지만 우리가 제일 빠른 것도 아니었잖아요. 더 빠른 것도 있었어요. 우리 은하 안에도 3천억 개의 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 비슷한 것들 많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인류가 등장할 때까지 거의 46억 년, 47억 년이 걸렸는데, 꼭 46억 년, 47억 년이 걸리는 법은 누가 있어요? 한 10억 년이면 안 될까? 진화는 그야말로 우연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어디는 훨씬 빨리 일어났다가 우리와 같은 지정생명체 벌써 생겼다가 벌써 멸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빠른 쪽도 아니고 늦은 쪽도 아닐 거다. 모른다는 거예요. 유성생식이 시작한 지가 10억 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0억 년 사이에 유성생식, 암컷과 수컷이 생긴 다음에 우리 인류가 생겼는데, 다른 곳에서는 유성생식이 훨씬 먼저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꼭 유성생식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유성생식 안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적생명체가 되게 어렸을 거예요. 왜냐면 계속 끊임없이 돌연변이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우리는 충분히 긴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가 최단시간에 된 거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스티븐 제이 굴드 같은 경우도 만약에 다시 진화가 시작된다고 해서 똑같은 과정을 거쳤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상대적이라기보다는 우연인 거예요. 진화라는 과정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원리에 따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연에 따라서 우리가 훨씬 일찍 이런 것도 있겠죠. 좁은 곳에서 더 많은 접촉을 가질 수도 있고, 에너지가 더 충분했을 수도 있고, 돌연변이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으면 끊임없이 환경이 바뀌면서 생명들은 계속 변화했고 그러다 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안정적인 기간이 지속적이 있었다면 굳이 새로운 생명이 진화하지 않았을 테니까 또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과정들은 단순한 것부터 복잡하게 오는 데까지는 경로는 거쳤을 거예요. 처음부터 복잡한 게 생기지는 않는 거잖아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외계 로봇을 만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제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찬란한 멸종의 책 썼는데 거기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인류가 다 멸종하고 로봇만 남아있는 거예요. 로봇가 외계인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그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결국 기후변화 때문에 인류는 멸종하고 말 거야. 우리가 그냥 멸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엄청난 노력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도 만들고 로봇들도 만들고 있고, 태양광 풍력 때문에 에너지는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기후가 막 변해서 사람들은 변태되지 못했어. 생태계가 파지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물도 없어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인공지능과 로봇은 에너지만 있으면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미 지적 능력도 있어요.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건물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요. 계속 냉난방 하고 있고 습도 조절하고 로봇 청소기에 청소도 해가면서 사람들만 없을 뿐이지 다른 생명들 막 다니는데, 인공지능과 로봇가 다른 생명들은 인간의 아파트에 못 들어오게 막으면서 마치 깔끔하게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만 그럴까? 저쪽에 있는 외계 생명체들은 언젠가는 멸종하고 말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지식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인공 두뇌가 있고 에너지만 있다면 생명이 아닌 로봇과 인공지능은 되게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이동하며 서로 만날 수 있는 것은 로봇과 로봇들끼리 만날 수도 있겠다. 그래, 그 확률이 더 크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철이란 거는 우주에 정말로 흔한 거예요. 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마 모든 행성에 철, 니켈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 겁니다. 갖고 있는 조건들은 다 같아요. 오히려 지구처럼 오랫동안 식지 않아서 철과 니켈이 상대적으로 막 이렇게 지구 중심에 내거 외에 많이 몰려있는 것은 그때 상대적으로 적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쇠가 널렸잖아요. 근데 다른 데라면 우리 같은 내부 구조가 없다면 더욱더 많은 쇠가 있을 것이고 금속을 다루는 데 있어서 더 일찍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지구가 특별하게 환경이 더 유리한 건 아니죠. 별에서 문명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행성에서 생기는 건데 행성 다 똑같아요. 대기가 다 다르지만 흙은 다 똑같죠. 우리는 되게 운이 좋았어요. 30만 년 전에 인류나 지금 인류나 똑같은 인류예요. 30만 전에 호모사피엔스 등장했는데 뇌가 하나도 안 커졌어요. 같은 뇌인데 29만 년 가만히 있던 만 년 전에 갑자기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똑똑똑해서가 아니거든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기원전 2만 년부터 만 년 전 사이에 사도가 확 올라가면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후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기후가 바뀌어서 농사를 짓게 됐잖아요. 농사를 지은다면 빈부 차이가 생깁니다. 그 전에 수렵 채집은요 빈부 차이가 있을 수 없어요. 왜 저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협력을 해야 돼. 똑같이 나눠 가져야 돼. 근데 농사를 지을 때부터는 빈부 차이가 생겨요. 곡식을 저장할 수 있으니까 빈부 차이가 생기면 계급도 생기고 그러죠. 계급이 생기면 그 위에 지배자는 이걸 좀 더 전문하기 위해서 사람들 전문성을 부여합니다. 넌 농사를 지어, 너는 공부를 해, 너는 뭐 대장간을 해 그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 사람들이 점점 전문성이 생기면서 결국에 기계 문명이라는 게 발생하기 쉽잖아요. 근데 만약에 외계에 있는 생명체들이 굳이 농사를 지을 환경이 필요가 없어졌다. 그냥 그들이 그냥 수렵하면서 채집하면서 살면 된다. 그럼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인간이라고 해가지고 꼭 농사를 지어야겠어요. 수렵과 채집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그게 불과 저는 만 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 년 전에 갑자기 사도가 오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아마 우리도 수렵과 채집하면서 살고 있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생겨서 갑자기 인구는 늘어났고 그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그때 농업이 등장했다? 결국에 농업 발전시킨 기계도 등장했을 것이고 기계를 쓰다 보니 전기란 걸 이해하게 됐겠죠.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경로를 겪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명을 발달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어떤 기후적인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물은 특이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원소이기도 해요. 어디에 생명이 있냐 없냐는 뭐로 구분하냐면 거기 물이 있냐 없냐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땅뿐만 있는 게 아니라 물이 반드시 있어야지 생명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는 되게 많은 특징들이 있어요. 태양계 안에서는 액체 물이 존재하는 것은 지구뿐이죠. 물론 행성에서는 지구예요. 근데 위성에서 목성의 달, 토성의 달에서는 이제 물이 있는 것들이 이제 관찰이 되니까 얼음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행성이란 건 뭐예요? 태양을 주변을 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물이냐면 액체 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체 물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물이 어디서 왔냐면 태성에서 왔어요. 태양계에 있는 물은 어디서 왔냐면 해성, 꼬리가 길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꼬리가 뭐냐면 물이 증발한 거예요. 원래 해성은 얼음과 암석이 뭉쳐져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기 태양이 있으면 수십 년에 한 번씩 딱 돌고 가잖아요. 머리 있을 때 그냥 덩어리예요. 태양 가까이 오면 태양의 영향을 받아서 얼음이 증발해서 이 꼬리는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쭉 놓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앞쪽에 꼬리가 있겠죠. 지금은 수십 년에 하나씩 뭐 해성이 오기도 하고 몇 년에 한 번씩 해성을 보잖아요. 지구에 부딪히지도 않죠. 지금부터 큰일 나는 거죠. 지구 초기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의 성이 지구와 충돌했어요. 그러면서 지구에 바다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많이 충돌했냐? 아니 태양계가 그게 카오스였어요. 서로 부딪히면서 충돌해서 이제 각 행성들이 된 거잖아요. 어디에 가장 많이 충돌했을까요? 큰 행성, 목, 토, 천에 가장 많이 부딪혔겠죠. 근데 거기에는 물은 다 기체 상태로 존재해요. 행성의 특성상 기체로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 목을 축이거나 손을 닦을 수 있는 물은 없는 거예요. 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고체형에서 암석형 행성,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죠. 근데 그 중에 왜 지구에만 물이 있지? 근데 그것도 웃기잖아요. 뭐 수성, 금성, 화성이 안 부딪혔을 리 없죠. 거기도 당연히 부딪혔죠. 부딪혔지만 거긴 바다가 없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수성과 금성은 워낙 뜨겁거든. 400도, 500도 되는 데잖아. 해성이 부딪혔어요. 그 물이 처음 있었겠지만 금방 끓었겠죠. 끓었는데 수성은 작아요. 작으니까 중력이 약해.
때 증발한 수증기가 우주 공간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금성은 제법 무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수증기가 대기를 이루겠죠. 중력에 사로잡혀서. 근데 수증기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온실가스거든요. 그러니까 뭐 477도 되는 게 뜨거운 행성을 공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화성이죠. 화성은 추워. 지구보다 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증발할 수는 없어. 근데 왜 거기는 바다가 없을까? 지구와 화성의 내부 구조에 차이가 있는데 지구는 오랫동안 식지 않으면서 고체 금속 내가 액체 금속 외액이 있어요. 외액이 액체니까 빙글빙글 돌잖아요. 돌면서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어요. 금속 주변에 금속을 막 돌리면 뭐가 생겨? 자기장이 생겨라고 배운 거예요. 그거 어때요?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 된 거죠. 그래서 지구가 있으면 그 자기장이 딱 있어요. 그래서 태양풍을 다 막아줘요. 근데 화성은 일찌감치 식어가지고 지구 같은 고체 금속 내 액체 금속이 외액이 없어요. 자기장이 없으니까 태양풍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태양풍에 의해서 물 H2O가 수소와 산소 H2와 O2로 쪼개진 거예요. 수소는 가볍고 우주 공간 날아가고 산소는 제법 무거우니까 화성 표면에 금속들과 결합해서 화성을 빨갛게 녹슬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바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구는 태양보다 적당한 거리에 있으면서 증발도 하지 않았고 물도 유지돼 자기장에서 태양풍도 막아줘서 물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골디락스 존에 있단 말이에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리. 골디락스 존에는 지구도 있고 화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 탐사체 생명체 연구하겠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옛날엔 바다는 분명히 있어요. 바다가 있었던 증거들도 있어요. 지금은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서 생명체를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를 찾는 게 아니라 박테리아의 흔적을 찾겠다는 거죠. 박테리아 흔적을 어떻게 찾겠어요? 쉽지 않죠. 박테리아가 무슨 화석으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박테리아가 살았으면 걔가 만들었을 때 어떤 특정한 단백질, 뭐 DNA, RNA 같은 물질이 어딘가 흔적으로 남아있다. 아,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은 아니지만 생명이 있었네. 아니면 또 화성에도 땅 깊은 곳에 어딘가 지하수가 있고 동굴에 뭐 물이 있다면 거기도 뭐 생명체들이 어느 정도 진화할 수 있었겠네 라고 이제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성에 열심히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지구에만 액체 상태의 물이 표면을 덮고 있고 여기에만 생명체가 생기고 있고 바다도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없죠. 근데 지구에도 물이 없는 곳에 생명들이 있어요. 딱 암석 깊은 곳에서 뭐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생명 안에는 물이 있어. 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 지식으로 생명이란 게 뭐예요? DNA든지 RNA든지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고 서로 전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물에 녹아야 되는 거예요. 단백질도 걔도 물에 녹아야 되는 거죠. 생명의 분자들은 DNA, RNA, 단백질 뭐 비슷한 것들은 탄소가 쭉 연결되어 된 거예요. 탄소를 기본적으로 뼈대로 해야 되고 이 분자는 어디에 녹아 있어야 돼? 물이라고 하는 용매에 녹아야 돼요. 물이란 용매에 안 녹으면 다 부서져 버려요. 다 엉켜버리고. 그런 분명한 특징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에 생명체가 있을까 없을까 따질 때 거기에 물이 있을까 없을까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기본 단위는 세포잖아요. 세포라는 게 뭐예요? 세포막 기름주가 있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껍데기가 피부가 없다. 그러면 바깥인지 내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생명이 물에 있다면 물과 물 속에 있는데 내가 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다 녹아져 있으면. 서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녹을 수 없는 뭔가를 중간에 놔둬야겠죠. 물에 안 녹는 게 뭐예요? 기름이란 말이에요. 물 속에 기름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의 세포라고 그런 거죠. 일단 생명들의 특징이 있어요. 번식을 해. 유성 번식이든 무성이든. 그 다음에 진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 대사야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빨아들여서 에너지를 만들고 뭔가를 버려요. 사람들은 밥을 먹고 에너지를 얻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땀을 내보내는 식으로. 생명들도 마찬가지라면. 그 다음에 움직이고 반응하고 이런 것들을 하죠. 결정적인 것도 하나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생명의 기능을 가진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물속에 담겨져 있고 그 물 안에서 그 생명의 작용들이 물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특징이 되게 재밌는데 산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2개 붙어 있잖아요. 근데 산소는 수소와 전자를 한 수 주고받았어요. 전자가 2개가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거 전기적으로 산성인 거예요. 부분적으로. 수소는 전기적으로 양성인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물은 다른 물 분자하고 또 결합을 해요. 물의 산소 부분과 다른 분자의 수소 부분과 결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단백질, DNA, RNA에 거기 붙어있는 수소들하고도 반응을 해. 또 물에 있는 수소도 단백질, DNA, RNA의 질소나 반응을 할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생명작용을 엄청나게 잘할 수 있어요. DNA에서 RNA로 전사되고 R에서 단백질로 번역되는 과정을 아주 기가 막히게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게 거기서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표면 장력도 있고 모세관 현상이 있어. 나무가 살 때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근데 물을 가만 놔두면 높이 못 올라가는데 물은 희한하게 자기네들끼리 자꾸
잡아당기는 형성이 있어요. 물의 그 수소 결합 성질 때문에. 그러니까 저 높이 있는 것도 물이 올라갈 수 있죠. 증산작용하면 계속 뿜어 올라갈 수 있고, 또 물은 우리 생명작용의 모든 분자들을 녹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비열도 크잖아요. 쉽게 더워지지 않고 쉽게 식지 않죠. 그러니까 생명들이 만약에 물이 아니라 뭐 쇠로 수은으로 되어 있다 어떻게 해서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차가워지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우린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 항상성을 일정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투명하잖아요. 덕분에 바다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무슨 색깔이 있고 뭐 빛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은 진화도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생명체 바다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에너지가 들어와요?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정말로 여러 가지 면에서 특이한 물질이고 물이 없었으면 우주에는 생명은 존재하지도 못했습니다.